우리가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재 데이터를 다뤄보고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한 8, 90%의 논문들이 소재 쪽에서는 한 DFT 데이터를 가지고 한 논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DFT는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고 어떤 연구실에서 이니셜 조건을 갖게 하면은 무조건 갖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잘 정제되고 그 다음에 꽤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계산과학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소재 쪽에서 다루는 많은 인공지능 방법론들이 계산 데이터를 가지고 발리데이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할 수는 없을까? 지난번에 이제 김동원 박사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오토노머스 랩이나 아니면은 이제 LLM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뭐 너무 아웃라이어들 다 빼버리고 그렇게 러닝을 하면은 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실험실 레벨에서 실험을 굉장히 숙련된 학생이나 포닥이 실험을 굉장히 잘 한다고 가정을 해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게 한 100개에서 200개밖에 안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까? 아니면은 다른 랩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실험 데이터는 굉장히 그 실험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변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말 소규모 데이터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을까를 2019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 액티브 러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접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워킹을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할 거고 실습도 간단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액티브 러닝으로 어떤 식의 연구를 하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1시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의 철학은 실험 데이터에 빅데이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 소재에서는요. 그래서 소규모의 잘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 조금 설명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 좀 설명하고 실습하고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 뭐냐? 이거는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similarity가 있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를 굉장히 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네트워크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고양이의 피처가 개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고양이의 피처가 개랑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similarity가 있는 그런 동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양이를 학습했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개를 학습했을 때 개를 잘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완전히 다른 피처는 트랜스퍼 러닝 못해요. 그러면 트랜스퍼 러닝 할 수는 있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knowledge를 이용하는데 어떤 다른 태스크의 knowledge, 기본적으로 어떤 태스크에서 얻은 knowledge를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태스크를 문제를 푸는데 퍼포먼스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의 피처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정확한 알고리즘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쉬운 실습해보면서 그냥 뭔가 느끼면 돼요. 자, 그래서 피처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델을 재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두 개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들어져 있는 기존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리유즈를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셋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데이터셋에 어떤 걸로 내가 미리 학습을 해서 어떤 네트워크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학습할 때 이용하는 거. 그 두 개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 테크닉은 뭐 이런 거는 설명은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제 인덕티브, 트랜스덕티브, 언슈퍼바이즈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요.
인덕티브는 기본적으로는 그 지도 학습된 트레이닝 모델을 라벨링이 된 데이터셋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 실습은 다 인덕티브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이 문제를 푸는데 잘 사용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인공지능 모델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가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학습을 새로 할 거냐 아니면 언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학습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덕티브는 레이블드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존의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학습하는 형태가 이제 인덕티브고요. 그리고 트랜스덕티브는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용하는 그 두 가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컨셉 자체는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잘 이 트랜스퍼 러닝 기존에 잘 만들어진 모델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김동훈 박사가 아마도 CDCNN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CDCNN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거를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있고 거기에 아토믹 인포메이션이 이제 원하드 코딩으로 들어가서 암호화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바꿔서 이제 러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DFT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재의 크리스탈 구조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트랜스퍼 러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있는 형태의 러닝이 된 그런 네트워크를 트랜스퍼 러닝을 어디다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는 사람? 내가 새로운 데이터셋, 크리스탈 구조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데이터셋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 가지 뭐. 그러면 크리스탈 구조가 아닌 것, 소재 중에 네, 비정질, 그죠? 그러니까 amorphous state의 소재의 특성을 예측하는데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고분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liquid state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CDCNN은 굉장히 크리스탈 구조가 정확하게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트랜스퍼 러닝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당연히 타임이랑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아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죠?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은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촉매 소재를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촉매 소재가 잘 스크리닝된 그런 데이터셋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셋을 잘 러닝이 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있으면 내가 실험실에서 촉매를 만들어요. 그건 좀 이질적인 데이터죠. 왜냐면 실험 데이터니까. 그러면은 내가 실험해서 만든 그런 촉매의 어떤 크리스탈 구조가 있고 그런 것들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계산해서 학습된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트랜스퍼 러닝으로 소규모 데이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접근이 트랜스퍼 러닝이에요. 액티브 러닝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초기 모델을 좀 잘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그냥 다른 먼저 만들어진 모델을 새로운 트레이닝 셋에 학습을 하는 그런 거에 활용하는 거지 그냥 어플리케이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실습을 해볼 텐데 트랜스퍼 러닝을 약간 도식화하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모델을 가져와서 knowledge transfer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셋이 기존에 있던 모델 1인데 엔진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모델의 정보를 가져오지만 새로운 엔진으로 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이 두 개인데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모바일넷 V2라고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학습한 근데 이제 그때 분류 모델인데 그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을 이제 임포트를 해서 그 사이퍼10 데이터를 이용을 할 텐데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퍼10 데이터를 아마 아실 텐데
여기 그냥 CIFAR10을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요게 뭐냐면, 대충 여기 클릭해 볼게요. 굉장히 많은 그런 사진들을 10개로 분류한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개구리, 말, 배, 트럭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분류를 해 놓은 레이블링된 데이터 셋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건 이거예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모바일넷 V2 모델을 가져와서 그 모델을 활용해서 사이퍼10을 학습하는 트랜스퍼 러닝을 할 거고, 그 트랜스퍼 러닝 된 걸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해 보는 게 첫 번째고, 그거는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모델 가지고 온 거고, 두 번째 실습은 사이퍼10 데이터만 가지고 할 건데 반만 이용해서 CNN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머지 반을 학습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두 번째 게 뭐 트랜스퍼 러닝이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100% 다 너 집어넣어가지고 학습하면 더 정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뭔가 이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리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데이터가 왔을 때 그걸 학습하려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새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50%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거를 가지고 와서 나머지 50개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2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제 파일을 보면은 트랜스퍼 러닝 1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일이 그 트랜스퍼 러닝 1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넷 V2를 임포트를 할 겁니다. 그죠? 모바일넷 임포트를 해서 로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퍼10 가지고 이제 레이어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 한 모델을 다시 로딩을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거 되면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 시작합니다. 그럼 에포크가 1부터 5까지 가거든요. 그게 한 5, 6분 걸려요. 잘 돌아가고 있죠, 학생들은? 돌아간 다음에 밑에 걸 누르면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글에서 요 10가지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뭘 넣으면은 그게 뭐다라는 거 한 70몇 %의 정확도를 해주거든요. 보통은 개구리 사진을 잘 맞춥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사진을 넣어봤는데 저는 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에포크 5까지 돌아간 다음에 요 밑에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을 넣으라고 할 텐데, 그때 이제 구글에서 그 이미지를 잘 가지고 와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그냥 뭐 아무거나 집어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가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없는 사진을 넣으면은 그거랑 제일 시밀러리티가 있는 10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겠지만, 굉장히 애매하지 않고 클리어한 뭐 비행기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개구리 사진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꽤 잘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면 해보시고, 두 번째 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그냥 스킵할게요. 근데 설명만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이퍼10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 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50%만 이용해서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요게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아까 전에 반의 데이터만 가지고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번 러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집어넣으라고 할 거고, 역시 그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형태의 러닝입니다. 또 한번 실습해보면은 대충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올 겁니다. 어렵지 않죠.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재에 잘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티브 러닝 얘기를 할 건데요. 액티브 러닝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랜스퍼 러닝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하는 게 액티브 러닝입니다. 근데 액티브 러닝은 기본적으로 루프 시스템이에요. 루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실험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는 최근에 계산 데이터를 가지고 액티브 러닝도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이나 어떤 걸로 데이터를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측정을 한다는 거는 라벨링을 한다는 거죠, 그죠? 레이블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재를 만들었어, 합성을 했어, 공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의 물성을 재잖아요, 그죠? 그게 데이터에서는 이 소재의 특성이니까 라벨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measure 데이터가 라벨링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서 액티브 러닝 모델을 만들면 액티브 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쿼리입니다. 쿼리. 그러니까 내가 더 최적화를 잘 하거나 아니면은 이 모델을 조금 더 똑똑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를 더 실험해라고 사람한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실험을 하겠죠, 그죠? 요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소규모로 있어도, 물론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그냥 CNN 돌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CNN이나 뭐 다른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넷 이런 거보다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해지는 거에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 정확하지는 않은데 꽤 정확해지도록 가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성을 최적화할 때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열심히 뉴럴넷 돌려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역설계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랜덤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안 정확한 모델인데 빠르다 보니까 어쩌다가 운으로 되게 좋은 게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다가 굉장히 좋은 게 운으로 굉장히 좋은 게 나오면은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물성이 좋은 소재를 찾고 싶은 거니까. 물론 논문 쓰기는 안 좋죠. 리뷰어들이 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좀 덜 정확하지만 그 덜 정확한 모델에 도달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액티브 러닝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제 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니셜 데이터가 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쿼리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쿼리를 어디 찍어줄지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이 보고 실험을 하겠죠. 그리고 모델 업데이트하고 루프를 돌립니다. 근데 3번부터 6번을 쭉 돌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물성이 나올 때까지. 소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도식화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데이터 굉장히 많지 않아도 돼요. 적은 이니셜 데이터. 저는 보통 실험 10포인트 정도로 합니다. 콜라보레이션 하는 랩이랑. 그래서 이니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이 모델이 학습이 된 겁니다. 이니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아니면은 분류하고 싶은 리그레션이 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프리딕션을 하죠, 그죠? 프리딕션을 하면서 얘가 데이터 리퀘스트를 합니다. 쿼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퀘스트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 실험을 합니다. 계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찌됐든 어디셔널 데이터가 오면은 기존에 있던 모델에 어디셔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러닝을 합니다. 근데 이건 트랜스퍼 러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니셜 데이터와 어디셔널 데이터 다 같이 한꺼번에 다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런 모델이 나오겠죠. 물론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서 이 액티브 러닝 자체의 코스트가 굉장히 싸서요. 그냥 본인들 딸깍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집어넣고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모델이 조금 더 똑똑해진 모델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모델이 또 조금 더 나은 프리딕션, 그리고 그 다음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데이터 리퀘스트를 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실험하는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인데 제가 경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한 10만 개다. 그러면 액티브 러닝을 돌리면은 최적화가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실험으로 끝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이걸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꽤 정확하고 꽤 빠르게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의 쿼리를 주기 위해 하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거고, 저는 오늘 약간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GPR을 기반으로 한.
자, 그래서 이제 쿼리를 주는 전략들이 뭐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uncertainty sampling은 보통 그 기계가 가장 안 정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어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들을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들 커미티라는 말이 있죠. 그죠? 위원회죠. 그죠? 그 모델들이 지네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 쿼리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쫙 읽어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은 조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소재 최적화, 소재 개발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expected improvement입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액티브 러닝의 장점들은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거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본인들이 집에 갈 때 알면 되는 거 딱 하나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실험 포인트들이 있다고 쳐봐요. 실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실험 포인트들이 있는 데는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머신이 예측하는 어떤 물성 커브가 있을 때 실험 포인트가 있는 그 근처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머신이 러닝하는 그 커브가 실험 포인트의 근처로 지나갈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실험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러닝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실험 포인트가 에서 좀 멀어진 포인트에서는 안 정확한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 안 정확한 거의 척도가 가우시안 형태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를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서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가 한 걸 가져왔어요. 자, 우리 촉매 개발하고 싶은데 루세늄이랑 코발트의 볼륨 프랙션, 그러니까 아토믹 프랙션에 따라서 실험적으로 오버 포텐셜을 잰 거가 빨간색 점입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GPR로 학습을 하면 딸깍하면 나와요. 지금 엄청 쉽죠, 그죠? 이거 막 레이어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레이어가 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솔리드 라인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서가 예측한 아토믹 프랙션에 따른 이 촉매의 오버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 보이죠, 그죠? 이게 uncertainty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GPR의 특징입니다. 여기 노이즈 베리어스가 여기 있는데 이건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실험 포인트들이 있는 데가 조금 좁죠, 그죠?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포인트 좀 멀어지는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넓은 게 보이시죠, 그죠? 요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딕션을 하면서 그 프레딕션의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계가 자신감이 있는지를 같이 표현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베이지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실험으로 오라클한테 뭘 보낼 거냐, 쿼리를 어떤 식으로 보낼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점 두 개가 우리가 실험한 트루 포인트,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해볼게요. 트루 포인트고 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 점선이 뭔가 이렇게 그 기계가 GPR이 예측하는 거고 여기에 보이는 그레이 영역이 이제 uncertainty의 그 넓이라고 해봅시다. 두 가지 컨셉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uncertainty가 굉장히 큰 포인트에 그 다음 실험 포인트로 찍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기계가 뭔가 전반적으로 잘 어떤 물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를 exploration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커브가 있는데 나는 어디 물성의 최저값을 갖는 거를 빨리 찾고 싶어. 그러면은 기계가 예측했을 때 어떤 물성이 미니멈으로 예측이 되는 포인트를 찍으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걸로 explo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xploration만 하면은 그냥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고, exploitation을 찍어주면은 우리가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건데, exploitation만 계속 찍어주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로컬 미니멈에 갇힐 수가 있어요. 로컬 맥시멈이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성, 예를 들어서 오버 포텐셜을 낮춰야 되거든요, 소재에. 그 오버 포텐셜을 낮춰야 되고, 뭐 예를 들어 강도라 그러면은 높여야 되는데, 익스플로이테이션만 계속 실험을 하게 되면은 더 낮은 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기가 계속 거기만 찍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액티브 러닝 프레임워크 짤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expected improvement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뭐시 굉장히 어렵죠, 그죠?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수학적인 뭐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는 exploration, 어떤 파트는 exploitation을 해서 그 두 개의 합입니다.
조금 섞여 있어요. 각항이 좀 섞여 있어서 expected improvement는 exploration이 높은 데를 찍어주는 방향, 그 다음에 최적화가 되는 방향, exploitation이 되는 방향 두 개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에타 요거를 크게 키우면은 조금 더 exploration을 강조하는 형태로 점수를 줄 거고 요거를 낮추면은 조금 더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강조를 줄 겁니다. 이건 굉장히 경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가 높은 데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EI 밸류를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하는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모델이. 그러니까 대부분 exploration으로 점수를 많이 줍니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을 계속하고 액티브 러닝 왔다 갔다 하다 보면 exploitation으로 집중적으로 찍어라 합니다.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EI의 개념입니다. 요거 해볼 거예요, 오늘 요거 할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 GPR의 하이퍼 파라미터, 그거를 가지고 이제 GPR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재료 데이터를 가지고 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튜토리얼 3 가면 GPR 모델 있는 거 있잖아요. 세 번째 파일, 그걸 열어보세요. 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정답지예요. fx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사인 4파이 x인데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걸 어디 받았냐면 0.0부터 1.0까지 물론 그렇게 찍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정답지에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점들을 찍는 게 첫 번째 코드일 겁니다. 자, 요거일 텐데요. 요거를 잘 돌려보면 이거는 헤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포인트들을. 잘 보이시죠, 그죠?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install GPY라고 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학생이 혹시나 몰라서 넣어뒀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은 다운 받아가지고 already satisfied 돼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 없으면은 이거 설치는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GPR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 가우시안 함수 형태로 돼 있다 그랬죠, 그죠?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제 variance 시그마 스퀘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L 제곱이 있습니다. 이게 length 스케일이거든요. 이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충 아무거나 집어넣고 variance 1, length 스케일 0.2 집어넣고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 데이터 그라운드 트루스 점수를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돌리게 되면은 요렇게 GPR이 예측하는 형태의 정답이 이렇게 나오고 별로 안 정확하죠, 그죠? 오버피팅은 안 했는데 겁나 안 정확하죠, 그죠? 그리고 그 언설턴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돌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베리언스랑 랭스 스케일을 경험적으로 굉장히 잘 정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랭스 스케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랭스 스케일을 한 6가지로 바꿔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마 그 다음 겁니다. 자, 이거를 랭스 스케일 여기 보면은 0.01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가 제일 좋은 모델일까, 요 중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것 같죠, 그죠? 이거는 너무 오버피팅, 너무 못한 거지, GPR, 이런 식으로 아예 오버피팅도 안 된 거고, 요게 좀 괜찮은 것 같고, 요거는 너무 그냥 예측을 안 하는 정도의 레벨로 가는 거죠. 이게 랭스 스케일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랭스 스케일 베리언스 있다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likelihood optimization을 진행해서 한 건데 그 밑에 코드를 진행하면은 기계가 알아서, GPR이 알아서 그냥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모델을 옵티마이제이션 합니다. 그 베리언스랑 랭스 스케일을 알아서 옵티마이제이션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리언스는 2.43인 것 같고 랭스 스케일은 0.17 정도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재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너무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요 안에서 다른 좋은 정보를 찾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재 실험은 항상 소재 실험에 에러바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그 것들의 컨피던스가, uncertainty가 그 에러바랑 비슷한 스케일로 가야 좋아요. 그래야지 오버피팅이나 아니면은 다른데 뭐 로컬 미니멈 맥시멈에 잘 안 빠집니다. 이게 1차원으로 봐서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굉장히 고차원으로 가서 진행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더 좋은 걸 못 찾아요.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을 하고 데이터가 없는 데는 언서티가 확 커지게 되면 못 찾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너무 옵티마이제이션만 쓰지 말고 뭔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실험에서 실험에 대한 오차만큼의 베리언스를 그래도 실험 포인트에서 가질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실험한 걸 보면은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 포인트, 이 실험 포인트에서 요 넓이가 에러바 수준으로 가게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어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까지 왔을 거고, 자, 그러면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노이즈 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랭스 스케일 잘 맞추면 노이즈 베리언스를 키우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노이즈 베리언스 바꾸는 거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누가 봐도 요런 애들이 제일 좋겠죠, 그죠? 실험 오류랑 비슷한 레벨로 가는 거. 요렇게 해야지 다른 좋은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차원에서는 아닐 수 있는데 다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 마지막을 뭘 할 거냐면요. 이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어떤 실험인지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메모를 해놓은 건데, 요 실험이 뭐냐면 실제로 한국재료연구원의 정재원 박사랑 실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분말이에요. 분말 소재. 우리 금속에서 분말 소재 하잖아요. 3가지 다른 사이즈의 분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자성 소재를 만드는 거를 신터링을 하기 위해서 분말을 컴팩트 있게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 3가지 분말의 모양도 조금 다르고 그 크기도 달라요. 근데 그 3가지 분말의 프랙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덴시티를 가장 올릴 수 있는지를 액티브 러닝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탭 덴시티라는 게 있죠, 그죠?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relative density라는 게 있습니다. 샌더스트 FSC 그다음에 CIP 이게 분말 이름이에요. 이 분말 이름인데 그 이제 여기 1부터 10까지 데이터가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정재환 박사한테 이거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재환 박사 친구인데 야 이거 뭐 랜덤하게 대충 10씩 잘라가지고 한 10개만 아무거나 가져와 보라고 덴시티를 재보라고 해서 덴시티를 잰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액티브 러닝을 해서 expected improvement가 제일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는 10개를 11번부터 20번까지 실험을 해서 받아온 데이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액티브 러닝을 똑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돌린 다음에 21번부터 30번까지 요 포인트 실험해 갖고 와. 그래가지고 21번부터 30번까지 갖고 온 거를 받고 1번부터 30번까지를 다시 액티브 러닝을 해서 31번부터 40번 expected improvement가 제일 높을 거라고 예측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실험한 데이터를 본 겁니다. 여기에 잘 봐요. 이 데이터를 잘 봐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1부터 10번까지 랜덤한 데이터는 덴시티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죠? 요건 높은데 밑에 거는 별로 높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알려준 것들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베리언스가 높은 거를 찍은 겁니다. 그 EI가 그렇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는 또 베리언스가 높은 걸 찍다가 슬슬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거 보면은. 그래서 덴시티가 높은 것들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집어넣어서 41번부터 50번까지 EI가 높은 점들을 찍는 걸 할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째 실습을 파일을 가보시면 탭 덴시티 요거를 가보시면 파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 파일 보면은 연결을 하는 중이라네요.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 60 relative density 요걸 집어넣으세요.
코드는 이제 EI를 계산하는 코드는 제 학생이 그러니까 좀 약간 열심히 짠 거라서 이거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관심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본인도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열심히 GPR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별로 오래 안 걸려요. 네, 됐죠, 그죠?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게 막 계산해가지고 뭐 있죠, 그죠? 익스플로이테이션 높은 거 탑 10을 찾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덴시티가 그 조성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조성이 3차원이니까 그냥 PCA로 1차원 바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언설튼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막 그려줍니다. PCA 가지고 이제 시각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제 배치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정보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CSV니까 엑셀 파일로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GPR이 EI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10개를 준 겁니다. 이렇게. 샌더스트, FSC, 그 다음에 CIP 주고, 봐봐요. 덴시티가 꽤 높은 걸로 예측이 되죠. 프레딕션. 덴시티 프레딕션이 한 78점 몇. 굉장히 높은 거. 익스플로이테이션 거의 집중한 거예요. 그 EI 밸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덴시티 프레딕션이 둘 다 높은 게 제일 높을 거고 그거대로 수소를 쫙 한 겁니다. EI 밸류 탑 10을. 요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얻은 게 요겁니다. 요렇게 되죠, 그죠? 덴시티가 꽤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하다가 제일 높은 덴시티를 찾은 겁니다. 50번째 샘플 78.4. 요걸 찾은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 한 50번 정도 만에, 물론 이게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험하는 거가 오래 안 걸려요. 이 10개 데이터 모으는 거 하루밖에 안 걸리거든요. 분말 넣고 찍어가지고 그냥 무게점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요런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은 10분 쉬고 10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